자, 거기 보면은 제목이 언제 또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낙치설이 나와 있어요. 낙치설. 일단 얘는 장르가 뭘 것 같아요? 우리 썰이잖아, 썰. 그죠? 누군가가 겪었던 어떤 썰이 들어간 거니까 당연히 이제 교술 관례겠죠, 그죠? 우리가 이전에도 하나 했었죠. 뭐 통곡헌기 한번 하면서 그때 교술 관례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냐? 낙치가 뭐가 낙치? 낙지 말고 치가 이빨, 그죠? 치아 할 때 이거 치자예요. 그럼 뭐가 빠진 거야? 이빨이 빠진 썰이야. 이빨이 빠진 썰. 이빨이 빠졌는데 그럼 이빨이 빠졌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겠어? 일반적으로 이빨이 빠질 일이 뭐가 있어? 그냥 강냉이 이럴 때 아니면 이럴 때 말고 또 뭐가 있어? 강냉이 말고 나이가 좀 들면서, 그죠? 나이가 들게 되면서 이빨이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쵸? 아직 여러분들 나이 안 드셨고 뭐 저도 그럴 일은 아직 없으니까 상관이 없긴 한데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빨이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야. 그거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본문으로 볼게요. 무술년에 나는 66이 되었다. 이거 벌써 나이가 조선시대 당시에 우리가 66살이면은 매우 이제 오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살도 안 된 걸로 생각하면은 되게 오래 사신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간에 앞니 하나가 까닭없이 빠져버렸다. 거기가 지금 사건인 거고, 갑자기 입술이 일그러지고 말이 새며 얼굴도 삐뚤어지는 것을 느꼈다. 자, 거울을 들고 살펴보니 다른 사람 같아서 깜짝 놀라 거의 눈물이 줄줄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아니, 생각을 해봐. 이빨이 이렇게 하나 빠졌어. 이게 하나 빠진 사람한테, 그것도 제일 잘 보이는 막 앞니가 하나 빠졌다고 해봐. 그런데 거울을 봤는데 뭐 멍청이 같은 새끼가 저기 있어봐.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그죠? 아무튼 간에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사람이 태어나 늙을 때까지 그 사이에 길든 짧든 진실로 단계가 많기에 마련이다. 그래서 갓난아이일 때 죽으면은 이가 아직 나지 않았고 67살에 죽으면 이를 아직 갈지 않은 상태이다. 8살부터 60이나 70 사이에 죽으면 영구치를 간 뒤이다. 다시 80살부터 100살에 넘기게 되면은 이가 다시 난다. 이건 좀 신기한데, 나 그건 또 처음 들어보네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아무튼 간에 그렇다면은 짧다고는 내가 산 횟수를 따져보니 거의 4분의 3을 살아서 이의 나이 또한 한갑자가 되었다. 여기서 한갑자라고 하는 얘기는 60년이에요. 60년. 그렇다면은 짧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더욱이 올해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줄줄이 황천길로 돌아간 사람을 이루 셀 수가 없지만 능이 이가 빠진 상태로 귀신이 된 사람은 몇이나 돼가는가. 그럼 이 얘기는 뭐야? 능이 이빨이 빠진 귀신이라면 뭐야? 그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다가 60살 이상 살다가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그럼 많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쵸? 자, 이것으로 스스로 달리니 또 어찌 슬퍼하겠는가?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슬퍼하다는 얘기야? 슬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슬퍼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서리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방금 나왔던 요 첫 번째 문단 부분 보시면요, 그럼 내가 이빨을 빠진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나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나요? 긍정적으로 인식한 거죠. 아니, 그래도 나 정도면 오래 산 거 아니냐? 다른 새끼들 지금 이빨 빠진 귀신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빨도 빠지기 전에 다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대로 오래 살지 않았나? 이거겠죠, 그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빨이 빠지고 나이가 많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서류적 표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 주기나 그 다음에 뭐 다른 죽은 사람들을 이제 예를 들면서 나 정도면은 괜찮지 라면서 지금 일단 이빨 빠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문단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근데 이제 하지만 슬퍼할 만한 점이 없지는 않다. 그럼 두 번째
그럼 대충 두 번째는 뭐야? 슬퍼할 만한 점이 있다는 얘기니까 뭐야? 마이너스 인식이겠죠. 그죠? 마이너스 인식.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냐? 사람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 기대된 것 중에 음식만한 것이 없고 음식을 먹으려면은 이가 꼭 필요하다.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이가 꼭 필요한데 그 밑에 하루아침에 이가 빠지거나 맞물린 이가 부러지면 국물이 새고 밥조차 딱딱하다. 이따금 살코기를 씹으려 해도 문득 고약한 지경을 만나고 한다. 그러니까 뭐야? 고기를 제대로 씹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 고기조차도 제대로 씹을 수 없고 국물이라도 마시면 자꾸 국물이 줄줄 새고 막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빨이 어렸을 때는 이제 이빨이 이렇게 막 약간 이랬어요. 막 이렇게 돼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가 뭐 따로 교정을 하진 않았어요. 따로 교정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가 자꾸 이렇게 뻥 뚫리니까 자꾸 말할 때마다 자꾸 침 튀기고 그리고 막 뭐 국물 같은 거 이런 거 먹을 때도 저도 진짜 저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고기 먹기도 힘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그 사랑니라고 아시죠? 나중에 생기는 거 그죠? 나중에 생기면서 이게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붙어버려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이빨 하나 빠지면 상당히 불편하죠. 자, 아무튼 간에 자,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난처한 근심이 있게 마련이니 장차 쇠약해진 몸뚱이를 붙들어 지켜낼 수가 없다. 결국 매미 배처럼 홀쭉하고 거북이 창자처럼 굶주리게 될 테니 이는 근심할 만하다. 자, 그러면 이건 뭐야? 음식을 씹을 때는 이가 필요한데 지금 이가 없다 보니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영양소 섭취를 제대로 못해서 어떻게 된다고? 아, 이거 굶주리는 거 아닌가? 굶주리는 건가 아닌가? 라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시면 그런데도 오히려 입과 배에 관한 일은 미뤄둘 수가 있다라고들 말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글을 소리내는 것을 좋아했는데 책 중에는 아직 소리내어 읽어보지 못한 것이 적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누군가가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입과 배, 그러니까 뭐 먹는 거에 대한 이거는 그거 밀어줄 수도 있다 그래 라고 가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문제냐? 여기 부정적인 인식이겠죠. 지금 책을 소리내서 읽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냥 쭉 보시면요. 자, 그저 만년의 광경으로 냇가 언덕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마치기를 그려보며 밤중에 등불로 길을 비추듯 그 근원을 잃고 헤매지 않기만을 바랐다.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학습적인 부분들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한 차례 입을 벌리면 그 소리가 깨진 좋은 것 같다. 그럼 뭐야? 이 소리가 어떻다는 거야?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마이너스겠죠. 그쵸? 소리가 좀 그지 같다는 얘기예요. 빠르고 느림에 가락이 없고 맑고 탁함은 좋아요 금나 치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팔풍을 알지 못한다. 여기 팔풍도 여기 밑에 옆에 나와 있죠. 처음엔 낭낭하게 하려 하다가도 나중에는 말을 더듬게 되니 일에 서글퍼져서 읽기를 그만두고 만다. 그러니까 뭐야? 읽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소리를 내어서 읽는 능력이 부족해지니까 뭐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고 서글퍼진다라고 했죠.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감정의 직접 표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무튼 간에 이러면서 덕성이 나태해져 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 이것이 슬퍼할 만한 것 중에 큰일이다. 제일 큰일이라고 했어요. 왜? 책을 못 읽으니까. 그리고 서글퍼지면서 또 어떻게 돼? 나태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자꾸 마음이 어떤 마음, 학습에 대한 마음들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밑에 한편 또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나이는 많지만 몸은 가볍고 건강하다. 약간 이거 나이 든 사람들 특 아니에요? 약간 나 좀 나이가 내가 나이가 이래도 뭐야? 제가 아직은 동안이고 막 몸 아직까지 튼튼해하면서 이제 열심히 달리면 어떻게 돼? 갑자기 뼈가 뚝 부러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걸어서 산을 오르고 먼 길에 종일 말을 타기도 한다. 혹 천리가 넘는 길에도 다리가 시거나 등이 뻐근한 줄 모른다.
내 연배를 살펴보더라도 나만한 사람은 보기가 드뭅니다. 아, 또 열심히 자기 자랑을 하고 있죠. 이 때문에 잠옷 혼자 기분이 좋아졌다. 갑자기 자, 네 번째 부분에서도 다시 이렇게 바꾸고 말하는데 왜 그런 거야? 자, 내가 나이에 비해 어떤 여러 가지 신체 활동에 무리가 없어. 나 다닐만 해. 나 말도 탈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아무튼 간에 혼자 즐거워하다 보니 수약해 그진 것을 까맣게 잊고 아직도 젊었다고 생각하곤 했다. 어떤 일을 만나면 멋대로 행동하고 흥에 겨우면 먼 데까지 갔다가 반드시 몹시 피곤한 지경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다. 산만하여 수습을 못함으로 스스로 맹세하기를 자취를 거두고 한가로이 쉬면서 1년 내내 문을 나서지 않을 작정을 했다. 하지만 예전 하던 버릇에 얽매여서 저녁에 후회하고도 아침이면 되풀이하곤 했다. 약간 ENFP신가 봐요. 막 대가리 꽃밭 이렇게 빡빡 퍼져가지고 지금 막 아침만 되면 어디 가고 싶고 막 이러나 봐요. 되게 쇠하고 성함의 경계가 분명치 않아 그때그때 감당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 무리가 없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하고 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후회를 하게 된다라고 했죠. 몫이 피곤해지고 막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아직 괜찮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느닷없이 형체가 일그러져서 추한 꼴이 드러났다. 이 꼴로 사람 앞에 나타나면 놀라 슬퍼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럴진데 내가 비록 잠깐이나마 늙음을 잊고자 한들 그럴 수가 없다. 이제부터 비로소 노인으로 자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럼 마지막 부분들은 뭐야?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는 얘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제 내가 뭘 인정한 거야? 자신의 늙음을 인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쭉 이어서 자, 선왕의 제도에 나이가 60이 되면 자,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고 군복을 입지 않으며 직접 배우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뭐야? 나중에 늙게 되면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지 않게 된다 뭐라는 얘기겠죠. 그럼 군복을 입지 않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군역을 하지 않는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일찍이 얘기를 읽었어도 이 뜻을 익히지 않았으므로 한없이 망령된 행동이 많았다. 자, 요거 한번 밑줄 쳐보자. 한없이 망령된 행동이 많았다. 그럼 이거는요, 내가 내 행동을 되돌아봤을 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슨 태도라고 하냐? 성찰적 태도라고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성찰적 태도가 교술갈래에서 나오는 주된 특징이죠. 그쵸? 일단 뭐야? 작가의 경험을 통해 뭘 얻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 다음에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갈래다 보니까 일단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게 됐네요. 자, 그래서 이가 나를 일깨워준 것이 많은 셈이다. 아니구나. 그 밑에 또 이제 그 잘못을 크게 깨달았으니 날이 어두워지면 들어가 쉴 수가 있을 것이다. 이가 나를 일깨워준 것이 많은 얘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가 빠졌다라는 그 의미 자체는 내가 늙었구나 라는 부분을 깨달았다라는 어떤 부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주자는 눈이 멀어 존양에 전념하게 되자 도리어 진작 눈이 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 자, 이 부분은 뭐야? 뭐 고사 인용이 들어간 부분이죠. 그죠? 고사 인용이 들어간 부분이고 이 말을 통해서 뭐야? 뭘 알게 됐다라는 거야. 자, 늙음으로써 더 뭐를 다스릴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겠죠. 다스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고사 인용을 통해. 그죠? 이렇게 말한다면은 내 이가 빠진 것 또한 너무 늦었다. 형체가 일그러지니 고요함에 나아갈 수가 있고 말이 헛나오니 침묵을 지킬 수가 있다. 살코기를 잘 씹을 수 없으니 담백한 것을 먹을 수가 있고 경전되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고 보니 마음을 살필 수가 있다. 그럼 아까는 이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다면 지금 이를 빠진 거로 인해서 내가 깨달은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들을 얘기한 거겠죠. 그쵸? 자, 고요함에 나아가면은 정신이 편안해지고 침묵을 지키면 허물이 줄은다. 이건 뭐야? 조용히 하면은 뭐야? 잘못이 줄어드는 얘기잖아.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그만큼 말에 대한 실수가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담백한 것을 먹으면 복이 온전해지고 마음을 살피면 도가 모인다.
그 손익을 따져보면은 얻는 것이 더 훨씬 많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 이빨 빠진 이 상황 자체가 뭐야? 어쨌든 깨달은 부분들은 훨씬 더 이득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자, 대개 늙음을 잊은 자는 망령되고 늙음을 탄식하는 자는 천하다. 망령되지도 천하지도 않아야 늙음을 편안히 여기는 것이다. 편안히 여긴다는 말은 쉬면서 자적하는 것을 말한다. 뭐 유유자적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겠죠. 그죠? 기쁘게 화평함에 처하고 성대하게 조화를 올라타 형상의 밖에서 노내며 요절과 장수를 마음대로 따지지 않으니, 여기서 요절은 뭐야? 일찍 죽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절, 그냥 장수는 뭐 오래 살고 이런 것들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야?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천리를 즐겨 근심하지 않는 사람에 가깝다 하겠다 뭐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뭐 문제 자체는 상당히 쉬운 편이니까요. 우리가 수필 같은 경우는 주의할 게 크게 두 가지예요. 내용상의 부분에서는 뭐야? 그냥 뭐 말 그대로 내용 일치나 아니면 뭐 추론, 어려워봐야 뭐 추론적인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 전달하는 전달 방식, 전달 방식 같은 거 좀 잘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부터 보면은 뭐 형태가 지금 바뀐 이 부분이죠. 변화에 대한 진술을 통해 글쓴이가 인식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그쵸? 이빨 빠져가지고 지금 당장 얼굴이 뭐야? 좆됐잖아. 그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자, 이것으로 스스로를 달리니 또 어찌 실패하겠는가? 여기 부분. 자문자답의 방식을 통하여, 방식을 사용하여 독자가 궁금해하는 바를 밝히고 있다. 이건 뭐야? 자문자답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니은 같은 경우는 뭐에 가깝다고 해서 서리적 표현에 가깝다고 했으니까 거의 이미 답을 정해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선지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글쓴이가 말하던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어떤 부분을 비유를 했다라는 거야? 거기 뒤에 있잖아. 그 디귿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밤중에 등불로 길을 비추듯 이라는 비유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뭐야, 글쓰기가 바라던 삶의 태도, 계속 자기가 학습을 열심히 하여 뭐 그런 것들을 뭐 이제 방향성이 잃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리을 보면요, 리을은 그 고사인용한 부분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의 사례를 제시하여,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쵸? 자신의 생각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요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고사인용을 통해서 자기가 하려던 말을 지금 했었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미음. 자, 고요함에 나아가면 정신이 편안해지고 이런 부분인데, 대구의 표현을 사용한다. 맞죠? 고요하면 편안해지고 침묵을 지키면 줄어든다, 이런 말이니까 문장 구조가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고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 부분도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였어요. 자, A에서, 자, 1번. A에서 제기된 문제, B에 대해 나타난 사실로 인해 확장되었다. 자, 일단 A에 어떤 그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가 있긴 있었죠. 자기가 너무 난 젊은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을 했었지만, 그런데 B에서 확장되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히 얘네 둘의 구조의 관계가 뭐냐, 처음에는 내가 젊다고 생각했다가 너무 무리해서 좆땡겨 보잖아, A는. 그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어때? 이제부터 이거 선왕의 제도에서 60살 이상이면 뭐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런 늙음을 인정하겠다고 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가장 적당한 부분들이, 자, 5번이겠네요. A에서 B로의 인식 변화, 일단 일어났죠. 그 다음에 외모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적절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는 윗글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보기에 보면은 개인적 체험이 먼저 드러났고, 그 다음에 체험에 대한 인식, 인식은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체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 그 다음에 이제 독자에게 전달하는 부분이겠죠. 자, 1번 보시면은 가에서 글쓴이는 이 하나가 빠져 얼굴이 변하는 체험을 통해 근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맞죠? 얼굴 이빨 하나 빠지면 좋됐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죠? 2번, 나에서 글쓴이는 가와 관련된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긍정인식, 부정인식, 긍정인식 다 있죠. 그 다음에 3번, 다에서 글쓴이는 가의 상황에서 자연에 순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이 지음을 깨닫고 있다. 요거 좀 선지가 어려울 수 있는데, 자연에 순응한다는 태도가 뭐야? 사실 내가 자연스럽게 늙는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응한다는 태도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다해서 글쓴이는 늙음을 잊거나 탄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받아들이라고 했잖아. 늙음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세요. 뭐 이랬죠. 5번. 다해서 글쓴이는 요절과 장수의 차이는 늙음을 편안히 여기는지 여부에 따른 것임을 깨닫고 있는 게 아니라 요절과 장수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뭐 늙음 자체를 편안히 여기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 볼게요. 지워도 되죠? 이제? 자, 그 다음에 거기 서재 야회록이라고 나와 있어요. 서재 야회록. 일단은 어디서 있었던 일이냐? 서재에서 밤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물건을 의인화시켰어요. 우리 요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우리 최근에 배웠던 이것도 있었죠. 뭐 있었냐? 국선생전 있었죠. 국선생전. 그쵸? 그 술을 의인화한 거. 네, 그거 내용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뭐 요런 거 귀중치루 쟁론기라고 해서 우리가 뭐 바늘이나 뭐 인두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와서 이제 이야기가 들어간 부분도 있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요걸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있는 이번에 있는 부분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있는 부분들.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2번이랑 3번이랑 문제가 좀 비슷하죠. 비슷한데 좀 선지가 조금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보기 먼저 볼게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작품은 몽환적 액자 구성이라고 말이 있어요. 몽환적 액자 구성. 자, 이 얘기가 뭘까? 우리가 이건 들어봤어요. 환몽구조는 들어보긴 했었을 거예요. 그죠? 환몽구조는 뭐였어? 현실, 꿈, 현실 요런 거에 이제 대한 구조였죠. 근데 여기서 몽환적이라는 건 지금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몽환적 액자 구성이라는 점에서 몽유록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몽유록에 해당하는 작품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네요. 문방사후를 의윤화쓰면서도 문방사후의 일대기를 그려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가전체 작품도 아니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물괴가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전기적 요소가 보이지만 애정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전기소설의 전통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해줘야 되냐? 자, 몽환적이라는 게 뭐예요? 약간 좀 마치 꿈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실제 꿈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랑 연결시키면 되냐? 우리가 그냥 전기적 요소가 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뭐가 나왔냐면요, 이 문방사후라는 말이 나왔어요. 문방사후가 뭔지 아세요? 문방사후. 지금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 알잖아. 문방구 할 때 뭐야? 필기나 뭔가를 쓸 때 그 쓰이는 어떤 도구들이었어요. 근데 조선시대에 쓸 건 뭐가 있어? 뭐 있어? 일단 뭐가 먼저 필요해? 종이 필요하죠? 그죠? 또 그 다음에 뭐 있을까? 조선시대 때 글씨 어떻게 썼어요? 훈민정음이라고 하지 마시고 뭐 있어? 붓도 썼겠죠? 그죠? 또 그 다음에 붓으로 글씨를 쓰려면은 벼루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먹도 있어야겠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뭐가 됐다고? 얘네들이 의인화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의인화되었다는 점에서 전기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뭔가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 괜찮아?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어요.
물건을 의인화를 했지만 가전체는 아니다라고 했어. 왜 그런 거야? 뭐가 없어서? 일대기적 구성이 없어서. 일대기적 구성이 없어서 가전체는 아니라고 본다. 근데 우리가 또 뭐라 했어? 액자식 구성이 있다고 했어요. 액자식 구성 우리 뭐였죠? 뭐 있어? 뭐로 나눠져? 외화랑 내화로 나눠진다 했었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내화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요거 문방사호들이 이제 대화하는 요 부분들이고요. 외화인 부분들은 이제 뭐 어디겠어요? 현실인 부분이겠죠. 현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화하는 부분만 내화고 그렇다고 얘가 꿈을 꾸진 않았어요. 여기 있는 그 주인공이 어떤 꿈을 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현실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대화하는 부분은 현실이 아니고요. 얘네가 그 다음에 그 외의 부분들은 현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전체 서사에서 인물 간의 갈등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관찰을 통해 상대를 알아가는 상황, 만남과 소통을 통해 소박하고 진실된 사귐으로 나아가려는 태도, 아끼던 사물과 이별하는 심리와 자세 등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깨달음을 통해 실체를 발견하는 상황이 효과적으로 제시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에 대해서 그냥 이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를 푸실 때 뭐 문학을 어떻게 접근하실지는 뭐 여러분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진짜 만약에 내가 아예 배경이 잘 모르겠다, 배경 같은 걸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3점짜리 보기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요거 한번 보고 가면은 그래도 얘가 요런 배경을 좀 깔고 가는구나 정도로 생각이 좀 가능하니까 그거 좀 살펴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자, 한 사부가 있었다. 어떤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사부라는 인물이 있는데. 근데, 성명은 생략하고 적지 않는다. 옛것을 좋아하고 시리에 차 있었으며 세상으로부터 백척당했다라고 나온 거 보니까 이 사부의 상태는 어떻겠어? 지금 일단 속세에 나와 있지 않고 있어요. 그죠? 속세에 나와 있지 않고 있어요. 자, 가세가 비록 군색해도 품은 뜻만은 크고 넓었다. 자, 가세가 군색하다는 얘기는 또 뭐야? 살짝 이제 가난함도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자, 일찍이 달산촌에 별채를 지은 적이 있는데 문을 닫아 걸고 왕래를 끊고는 오직 책만을 죽였다. 이웃집도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문을 닫아 걸어버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한자성어가 하나 있는데 뭐였을까? 그때 이생규장전 때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좀 급하게 했나? 이생규장전 때? 그냥 다 문 걸어 잠고도 아무도 안 받아.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 두문불출이라고 하죠.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그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이웃집도 그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는데 세월이 대황나게 된 해 한가위를 이틀 앞둔 때였다. 산비가 개고 나니 밤 기운이 깨끗하고 고요했는데 먼 하늘이 맑았고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다. 밝은 달이 빛나고 맑은 이슬이 영롱했다. 송옥이 가을을 슬퍼하던 듯이 오싹 생겼나고 200이 달을 즐기던 훔치가 은근히 일어났다. 지금 송옥부터 200이 여기 말한 부분들 묶어주시고요. 그건 그냥 뭐라고 적어주시면 되냐? 고사인용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 고사인용을 통해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뭐겠나? 뒤에 이게 나와 있어요. 자, 서당을 걸어 나와 뜰을 건너며 혼자 엎드렸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 쩡쩡 시냇가 나무 찍어내는 소리뿐 고즈넉한 서재에는 아무도 이웃도 적다. 그럼 어떤 상황? 외로운 상황이겠죠. 그죠? 이 고사인용을 통해서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약을 찢노라니 옥토끼만 불쌍한 듯하고 술잔을 멈춰도 누가 있어 달에게 물어볼 거.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달에게 물어볼 사람조차도 없네요. 그죠? 단풍나무 숲속에서는 이슬방울 듣는 소리 들리고 대목골목 깊고 깨끗해 먼지조차 있지 않네. 봉황색인 누각도 나온지 거기 비주 쳐보시고요. 지금 몇 해건가? 그러니까 뭐야? 내가 보안색인 누가들 떠나온 지가 몇 해냐라는 얘기는 지금 뭐야? 아까 요거랑 연결이 되겠죠? 속세를 벗어난 부분들이랑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인은 어찌 만나 뵈랴 더욱 시름없뼈다. 자, 여기서 뭐 미인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미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임금님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말을 마치고 마음 슬피 탄식하기를 서너 차례 하였더니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상황은 우리가 뭐 전전반측이다. 뭐 이런 이건 사자성어도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자, 손으로 마른 오동나무를 더듬어 바깥에 자리 잡고 앉았다. 때는 밤도 이미 삼경인지라 전혀 인적이 없었다. 자, 호련 글방 안에서 드론드론 웃는 듯 말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자, 그 부분이 이제 뭐로 전환이 되는 거야? 내화로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내화로 전환되는 부분. 자, 선비는 가슴이 두근거려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을 죽이고 귀 기울여 들여보니 과연 누군가 글방을 읽는 듯 했다. 선비는 도둑인가 의심하여 살그머니 맨발로 몇 걸음 다가서서 살펴보았다. 이때 달빛은 빈 창으로 흘러들어 방 안이 대낮 같았다. 창틈으로 은밀하게 엿보니 모습도 의관도 각기 다른 네 사람이 들러 앉아 있었다. 그래서 아까 네 사람이 요 친구예요. 요 친구들. 종이, 벼루, 먹, 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이 네 친구에 대한 외양 묘사가 들어가 있어요. 네, 거기 그 바로 밑에 네 사람 밑에서 그 문단 자체를 묶어주시고 요 문방사후에 뭐 외양 묘사. 그래서 뭐라 돼 있냐? 그중 한 사람은 까만 비단옷에 검은 관을 썼는데 중후하고 꾸밈이 적었으며 가장 연장자였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 누구야? 벼루예요, 벼루. 벼루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알아요? 처음 들어봐? 뭐야? 진짜 벼루 몰라? 나 그림 존나 못 그리는데 괜찮겠어? 그림 졸라 못 그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고요. 일단 이거부터가 네모가 아니다 이거죠. 아무튼 여기 미술 하시는 분 두 분이나 계시는데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한심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여기다가 그 먹물이랑 먹 같은 걸 뿌려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아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도구예요. 네, 그냥 그렇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요거 외형 묘사한 부분이 까만 비단옷에 검은 관을 썼다는 게 딱 요런 부분인 거고요. 중후하고 꾸밈이 적었으며 가장 연장자였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모자를 벗어 맨상투가 위로 도드라져 있었으며 그건 뭐냐면 붓이에요. 붓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품이 심히 날카로웠다. 자, 또 한 사람은 흰 옷에 관건을 썼으며 용모가 벽옥같이 희고 깨끗한 눈 같았다. 여기서 흰 거 뭐밖에 없어? 종이밖에 없겠죠? 그죠? 종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검은 옷, 검은 모자에 얼굴은 푸르게 칠한 것 같았으며 극히 못생기고 작달막했다. 이거는 이제 먹이에요. 먹이 약간 이런 막대기 같은 거거든요. 근데 먹이 짧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래 써가지고 많이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네의 공통점이 뭐냐? 이 외양묘사를 통한 공통점이 뭐냐? 이거 네 개 다 오래된 이제 물품이라는 거겠죠. 오래된 물건, 오래된 물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문방사우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누가 능이 없음을 몽뚱이 삼아 삶을 거지로 살고 죽음을 참으로 삼을 수 있을까? 누가 움직임과 고요함, 흙과 백이 한 가지 이치임을 알 것이다. 거기에 한번 미주 쳐보시고요. 흙과 백이 한 가지 이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글을 쓸 때 종이에다가 붓으로 이렇게 글씨를 이제 쓰잖아요. 그죠? 요거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흙과 백이 한 가지 이치라는 부분들은요. 그래서 이절 알 것인가? 그래서 내가 그와 그 버탈이라 하면서 하고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으며 말하기를 자, 뇌라면은 충분히 막역한 벗이 될 만하지. 여기는 마찬가지 고사인용이 들어간 부분들. 네, 하면서 무릎들을 당겨 앉았다. 흰옷이 말했다. 이제 종이가 말하는 부분이겠죠. 오늘 밤 주인이 안 계시다고 우리가 방을 독차지해 즐기는 것이 너무 교만하진 않은가? 벗은 모자가 머리를 가로저며 말했다. 주인이 무리와 떨어져 홀로 살면서 함께 거처하는 자는 우리뿐이다.
살갗을 문지르고 뼈를 부딪히고 머리를 적시고 등에 물이 스며든 등 수고로운 일을 한 지도 아주 오래되었다. 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문방사오를 얘기하는 거겠죠. 나는 노둔하다는 놀림을 받았고, 자, 여기서 앞에 나오는 이 나는 누구냐면 붓이에요, 붓. 노둔하다는 느낌. 왜냐면 붓을 오래 쓰면 어떻게 돼? 자, 성현아. 붓을 오래 쓰면 어떻게 돼? 잘 그려져?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야. 노둔하다. 그 다음에 자네는 경박하다는 꾸지람을 들었네. 이 경박하다는 게 누구냐면 종이에요. 종이. 저 사람은 운명이 다하고 이 사람 동안 흠결이 생겼다. 주인과 함께 거처하는 때가 얼마나 더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제 우리 버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토록 밝은 달 아래 어찌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고는 조원진이 올린 사표에 한 마리 늙은이 어디로 갈꼬 일편단심이야 쓰러지지 않으리라는 구절을 읊으며 몇 차례 오열하는 소리를 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 뭐야? 주인이랑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좌중이 모두 얼굴을 감싸지고 흐느끼며 눈물을 뿌리기도 하고 닦기도 했다. 흰옷이 말하기를, 이 종이겠죠? 한갓 남녘관을 쓴 초나라 포로처럼 시제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 무엇으로 헐포를 달릴 것인가 하고 벗은 모자를 희롱하였다. 그러니까 뭐야? 그렇게 슬퍼하기만 하면 뭐 하겠냐, 어쩌겠냐 하면서 이런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자네는 검은 머리이면서 흰머리라 말하고 속이 비었으면서 단심이라 일컫니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외양묘사를 통한 약간 좀 언어 유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벗은 모자가 웃으면서 말했다. 아유 고루하도다. 구망씨는 시를 모르는구나. 구망씨는 이제 종이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사람이 흰 바탕에 색을 칠한다는 뜻을 어찌 알겠는가. 그래서 검은 옷이 까만 비단 옷. 이 검은 옷은 이제 먹이고요, 까만 비단 옷은 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두 사람은 입은 닦게나 깎는 듯 가는 듯 쪼는 듯 문지르는 듯 하는 자라야 비로소 함께 시를 말할만 하도다 하니, 까만 비단 옷이 희롱하기를, 아유 다른 사람의 돌이라도 내 옥을 다듬을 수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먹을 다듬는다는 말은 못 들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러자 검은 옷이 말하기를, 그렇군 과연 옥은 아니지 하고는 서로들 손을 한 대 잡고 웃었다. 어떻게 보면 대화 내용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좀 살짝 이제 뭐 조롱하는 것 같으면서도 마지막엔 어때? 뭐 잘 이제 지내면서 이제 끝이 나죠. 그쵸? 그래서 중략 부분 보시면은 네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딱 내화에 대한 부분이겠죠. 내화에 대한 부분들. 그쵸? 네 사람이 시를 짓는 것을 지켜보던 선비는 그들이 물괴라는 것을 알고 그들 앞에 나선다. 선비와 네 사람은 서로를 소개한 후 시를 지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네 사람은 자신을 멀리 내버리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다시 외화로 전환이 됐네요. 선비가 방 안에 혼자 누웠으나 말똥말똥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만났던 일을 뒤미쳐 생각하니 거의 알 듯도 한데 해가 이미 창문을 비추고 있었다. 시동이 이상하게 하고 와서 여쭈기를, 그냥 일종의 걔네 시동이라는 게 누구냐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 시종 같은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 시종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째 늦게 일어나시는군요 하니, 선비가 답하기를, 간밤에 달이 너무 밝아 시조를 읊조리며 정을 풀다 보니 아침에 고다기가 잠이 들었구나. 그걸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냐 하고는 일어나 방 안에 붓, 벼루, 종이, 먹을 살펴보았다. 옛날부터 소장하던 도기 벼루는 바람벽 흙떡인 때문에 떨어져 깨져 있었다. 한자로 있는 붓은 붓대가 알록달록한 대나무였지만 머리값이 없었고 낡아서 글씨 쓰기에 적당치 않았다. 하나 있는 먹은 갈지 않고 남은 부분이 채 손끝 마디만큼도 되지 않았다. 우리가 먹 같은 경우는요, 보통 크기가 한 요 정도 되고요, 두께가 한 요 정도 돼요. 길이가 이 정도 되고 굵기가 이 정도 되는데 한 요만큼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졸라 오래 썼다는 얘기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종이는 며칠 전 시동이 여기 투박한 당나무 종이가 있으니 그 장독 뚜껑을 덮겠습니다 하여 선비가 그러려무나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종이도 다 오래돼가지고 못 쓰니까 장독대 위에다 올려놨어요. 이게 종이를 가져오라 하여 살펴보았더니 깨끗하고 두꺼웠다. 이로써 모든 것이 분명하게 이해되었다. 즉시 그 종이로 나머지 새 물건을 싸고 으쓱한 곳에 묻으면서 글을 지어 제사를 지내주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된 거야? 갖다 버린 거긴 한데 그럼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제사를 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A 1번부터 봅시다. A와 관련하여 한 사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여기 그 삽입시죠. 여기 같은 경우는 삽입시였고, 이 삽입시를 통해 이제 얘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뭐였어? 자기가 좀 지금 외로운 상황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쵸? 자, 1번 나무 찍어내는 소리만이 쩡쩡 들리고 서재가 고즈넉한 정황을 통해 이웃과 교류하지 않고 지내는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말이겠죠. 아까 두문불처럼 다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술잔을 기울이다가 멈추어도 그 앞에 말을 건넬 사람이 없다는 표현을 통해 뜰을 거니며 혼자 읊조리는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도 지금 외롭다는 얘기를 한 거랑 연결되고요. 3번 약을 찢는 오토끼와 달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백이 달을 즐기던 것처럼 달을 즐기고 있는 자신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에 뭐가 있어? 보통 그러니까 진짜 있진 않지만 우리가 토끼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절구 찢는 토끼. 그죠? 자, 4번 먼지조차 잃지 않는 대목골목의 분위기를 강조하여 문을 닫아 걸고 왕래를 끄는 자신을 찾아온 이가 아무도 없었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도 맞고요. 자, 5번 봉황색인 누각을 떠나온 이유를 제시한 적도 없고요. 넓은 품을 뿜었던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백척당해 시리에 빠지게 된 과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냥 얘가 속세를 떠나왔다는 말은 많은데 얘가 정확히 뭔지는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기를 바탕으로 문방사후와 관련지어 윗글에 네 사람을 표현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는 아까 읽었으니까 바로 선지로 넘어갈게요. 자, 네 사람 모두 주인과 함께 거처하며 오랜 기간 주인을 위해 수고를 해온 존재로 드러내었다. 그쵸, 여태까지 오래 썼다니까. 그죠? 2번 손끝 마디만큼도 남지 않은 먹의 상태를 보고 검은 옷을 극히 목색이고 작달마냥 외양으로 드러냈다. 이것도 아까 외양 묘사를 통해 얘기했었죠. 3번 머리값이 없는 붓의 상태를 보고 벗은 모자를 벗어 맨상투가 위로 도드라진 모습으로 표현했다. 그치, 붓이 다 쓴 거니까. 그죠? 4번 깨끗하고 두꺼운 종이의 상태를 고려하여 흰 옷을 관건을 썼으며 용모가 배옷같이 희고 깨끗한 눈 같다고 설명해놨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자, 흙덩이 때문에 깨진 벼루의 상태를 보고 까만 비단 옷이 주인으로부터 경박하다는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 이거 경박하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한 거라고 했었어? 아까 종이한테 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보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 그냥 선지만 보도록 할게요. 기억 미음을 설명한 내용. 자, 기억이 뭐였냐? 자, 여기가 누가 능이 없음을 몸뚱이 삼아 삶을 거지로 삼고 요 부분이네요. 그쵸? 1번 네 사람이 모두 막역한 벗이 될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 요 내용도 있네요. 그쵸? 작품을 통해 진실된 사귐에 대해 언급하려는 의도가 확인된다. 요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니은 보시면은 조원진이 올린 사표 요 부분이고요. 물개들이 주인과 함께 거처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밝히는 장면. 맞죠? 아니구나. 저 사람은 운명이 다하고 요 부분이네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아끼던 사물과 이별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하였으면 알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D급. 자, 좌절감에 빠져있던 이들이 일편단심을 다짐하고 있는 상황으로 물개라는 기이한 존재들의 대화 속에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내려는 의도가 가지게 된다. 자, 다른 건 다 아는데 뭐가 틀렸냐?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내려는 의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버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자, 4번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볼게요. 자, 상대가 지적한 단점을 인정하고 고치려 하는 모습을 통해 단점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데 고치려 할 수는 없는 거지. 그쵸? 1번 아니고요. 2번 고사 속 인물의 실수를 언급하며 상대방의 잘못을 깨우쳐주려는 태도.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 그냥 단점을 얘기한 거고. 그죠? 자, 3번 서로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희롱하는 상황을 조성하여 유의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약간 조롱하면서 친하다는 얘기 아까 느꼈다고 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84페이지 볼게요.
자, 거기 보면은 너와 나만의 시간이 있는 부분인데, 자, 요거는 딱 요것만 할게요. 자, 인물이 크게 3명 있습니다. 일단은 배경은 6.25 전쟁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상황?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셋은 다 군인이에요. 누가 있냐? 주대위라는 게 있고요. 주대위라는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현중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김일병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김일등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군대에서 계급이 왜 이병부터 시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까지 물어보진 않겠지만, 왜냐면은 이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병이 왜 더 낮은 계급이냐, 2등병이라고 해서 이제 낮아진 거고, 1병은 이제 1등병이라고 해서 이거 다음이 1등이거든요. 그죠? 2등 다음에 1등이잖아요. 그죠? 예, 아니, 개그 치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자, 요렇게 지금 세 인물이 있는데요. 일단 주대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약간 부상을 입은 상황이에요. 부상을 입은 상황인데, 특히 여기서 현중이 같은 경우 이 주대위한테, 그러니까 자, 봐봐. 부상병인 경우에는 전쟁 중에 부상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든 얘를 부축하면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요, 동료들에게 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야. 짐이 될 수 있는 상황.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현중이라는 친구는 주대위한테 어떤 걸 했냐면은 약간 자꾸 권총을, 주대위가 갖고 있는 권총을 자꾸 쳐다보는 거야. 그 의미가 뭘까? 권총 언제 때 쓰는지 아세요? 권총은 언제 쓰는 거야? 뭐? 권총샷 하려고 쓰는 거 아니잖아. 그치? 이거 하려고 쓰는 거야. 자살하려고 쓰는 거란 말이야. 한마디로 뭐야? 야, 빨리 자살해. 짐 되지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죠? 근데 이 와중에 김일병 같은 경우는 계속 주대위를 업고 가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죽어요, 얘도. 이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전쟁 상황 속에 이제 펼쳐지는 어떤 인간 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퍼뜩 현중의 눈이 주대위의 허리에 매달려 있는 권총으로 갔다. 아까 그 자결하라는 약간 일종의 무언의 압박이죠. 그러는 그의 눈앞에는 또다시 꿈의 장면이 나타났다. 자, 무슨 이제 장면이 나타나냐? 밑에 한결같이 누렇게 뜬 하늘에는 황달든 태양이 타고 있고, 거기 밑줄 쳐보시고, 거기는 우리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한없이 넓게 깔려있는 불모의 황야, 그 가운데 그는 땀을 철철 흘리며 서 있었다. 바로 앞에 누렇게 뜬 메마른 흙바닥에 개미구멍이 있어 누런빛을 한 조그만 개미떼가 연달아 기어나오고, 그것을 구멍 입구에 같은 빛깔의 왕개미가 대기하고 서서 자꾸만 목을 잘라내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장면이 왜 나오는 거예요? 얘가 지금 계속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쵸? 마치 그것은 왕개미가 기계적으로 주둥이를 놀리고 있는데 거기 꼭 맞는 속도로 작은 개미떼들이 기어나와 목을 들이미는 것과도 같았다. 그리고 목 잘린 개미떼들은 그대로 누렇게 뜬 흙으로 화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거기에 따라 점점 흙이 높아지면서 그의 정강이 털이 거의 묻히게 되어 있었다. 까지가 이제 꿈에서 나온 장면들이죠.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장면이라 보시면 됩니다. 초조할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개미구멍 한 옆에 따로 뚫려져 있는 새구멍을 하나 발견했다.
이것만은 꿈속에서는 전혀 없었던 지금 그 자신이 의식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이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개미떼들은 그냥 본래의 구멍으로만 나오면서 목을 무수히 잘리고 있는 것이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전쟁 상황이랑 좀 연결을 해보시면요, 그럼 죽은 그 일개미들은 누구겠어요? 이거겠죠? 희생당한 뭐 군인들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왕개미는 누구겠어요? 조금 이제 근시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일종의 자기에게는 상급자이겠고요. 그죠? 근데 그거에서 조금 더 이제 더 확장을 시킨다면은 뭐 권력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현중이는 주대의를 업지도 않은 몸이건만 전심에 비지땀을 흘렸다. 해걸음 때 세 사람은 구렁이 한 마리를 잡아 구워서 나눠 먹었다. 다 먹고 난 현중이가 쥐라도 마려운 것이 자리를 떴다. 그런지 조금 만에 주대의가 김일등병에게 말했다. 자기도 여길 떠나게. 그럼 현중이는 결국 어떻게 된 거야?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갔는데 어떻게 됐냐? 뒤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주대의가 미안해가지고 김일병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일등병은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이 주대의를 쳐다봤다. 현중이 갔어. 기다리다 못해 가다니요. 내가 자살하게 기다리다가 못해 떠났어. 사실 현중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주대의는 김일등병의 시선을 마주 바라보기를 피하면서 자네도 여기서 어서 떠나게. 김일등병은 잠시 줌춤거리다가 서산에 비낀 붉은 노를 한번 바라보고 그래서 말없이 주대의에게 등을 돌렸다. 이 얘기는 뭐야? 어보세요. 이거 얘기 어보세요. 이거가 아까 얘기했던 그 희생적 태도랑 연결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쵸? 혼자 없고 걷는 길이라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지가 않았다. 조금 가서는 쉬고 조금 가서는 쉬고 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넘어가시고, 하루 종일 걸은 것이 10리길도 못 되었다. 뭐 대충 10리길이라고 한다면은 한 2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당 최대한 뭐 걸을 수 있는 그 걷기만 하는 게 한 4km 되거든요. 1시간에 최대한 걷기만 하면은 4km 정도 걸을 수 있거든요. 물론 조금 더 빠르면 한 5, 6km 정도 걸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거밖에 못 간 거야? 주대의를 업고 가니까 당연히 존나게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동안 두 사람은 산개구리 몇 마리를 잡아 날로 먹었을 뿐이다. 김일등병의 무릎은 굽어지고 허리는 앞으로 숙여져 거의 기능신용이었다. 주대의는 일등병의 허리가 앞으로 숙는 각도에 따라 그만큼 자기의 생에 대한 희망도 꺾여 들어감을 느껴야만 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아까 얘기했던 뭐 허리가 숙여질수록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마음, 정확히 말하면 얘가 가지고 있던 어떤 희망도 꺾여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저녁 때쯤 어느 능선을 돌아가느니까 앞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펄럭하고 날아올랐다. 깎은 듯한 낭떠러지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까마귀가 등장한다 하면은 뭐야? 좋은 징조야? 불길한 징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불길한 징조죠.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그런 일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발길을 돌리며 김일등병은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 까마귀 2-3마리가 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쪼고 있었다. 사람의 시체였다. 그리고 첫눈에 그것을 현중이의 시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어제 저녁 두 사람을 버리고 떠났을 때와 똑같이 위는 셔츠바람이요 아래는 군복바지에 구다를 신고 있었다. 까마귀란 놈이 시체 얼굴에 붙어서 무엇인가 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이쪽을 보고는 날아갈 기미를 보이다가도 그저 까우까우 몇 번 울 뿐 다시 쪼기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시체 얼굴에는 이미 눈알은 없어져 떼꾸나니 검은 구멍이 나 있었다. 뭐 여기서는 뭐야? 현중이의 죽음, 그 다음에 절망적인 상황인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두 사람은 이쪽으로 와 아무데나 쓰러지듯이 들어누웠다. 현중이의 시체를 보자 마지막 남았던 기운마저 빠져버리고 만 거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허리가 꺾인 거에서 이게 마음이 점점 꺾여가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건 누구였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현중이의 시체를 보자마자 아예 희망 자체가 사라진 거죠. 그죠?
희망 자체가 사라져 버렸네요. 잠시 후에 김일등병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일어나 허청거리며 벼랑 쪽으로 가더니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까마귀가 펄럭하고 시체를 떠나는 것이었으나 곧 못마땅한 듯이 까욱까욱하며 다시 내려앉는 것이었다. 자, 거기서 밑줄 한번 쳐보자.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자, 돌을 왜 집어 던지겠어? 이 시체라도 좀 보존하고 싶어서, 그죠? 그냥 얘가 지금 까마귀한테 잡아먹히는 그 꼴을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일등병 같은 경우는 희생적 태도도 있지만 나름 생명에 대한 존중도 하고 있다. 생명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하고 있다. 이것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김일등병은 도로와 쓰러지듯이 드러 누워 버렸다. 옆에 누워 있는 주대위를 돌아다보았는데 그는 눈을 감은 채 번듯이 누워 있었다. 김일등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터에서는 오히려 잊게 마련이었던 죽음이라는 것을 몸 가까이 느꼈다. 자, 왜 전쟁터에서는 왜 죽음이라는 거를 이제 왜 잊었을까? 다들 죽으니까, 그죠? 다들 죽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좀 죽음이 좀 가까이 느꼈대요. 내일쯤은 까마귀가 자기네의 눈알도 파먹으리라. 그러자 그는 옆에 있는 주대위가 먼저 죽어 까마귀에게 눈알을 파먹 키우는 걸 보느니보다는 차라리 자기 편이 먼저 죽어 거기도 미루셔보자. 자기 편이 먼저 죽어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기를 바랐다. 이것도 마찬가지 희생적 태도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는 문득 울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럴 기운조차 지금 그에게는 없었다. 저도 모르게 혼곤히 잠속에 끌려 들어갔던 김일등병은 주대위가 뭐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하늘에 별이 총총 나 있었다. 저 소리 좀 듣게! 주대위가 누운 채 퇴진한 모간의 소리로 포소리세! 자, 여기서 또 뭐 하냐? 자, 여기랑 정확히 반대되는 부분. 포소리가 들렸대요. 이게 뭐냐? 그 포! 자, 말 그대로 전쟁 그 포 소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를 통해서 이제 다시 희망이 생겨나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김일등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과연 먼 우레소리 같은 포성이 은은히 들려온 것이다. 어느 편 봅니까? 아군의 포야. 그 155mm에 이 주 뒤에의 반별이면 틀림없는 것이다. 그래,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으렸는데 주대위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 40리는 시림이 되겠어. 그래서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도 소용이 없다. 김일등병은 도로 자리에 누워버렸다. 자, 이게 포소리가 들려서 희망이 다시 높아지긴 했지만 결국 뭐가 문제였냐? 거리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건 다시 희망이 다시 사라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대인은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것은 권총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첫째, 현중이가 밤길을 서두르다가 벼랑에 떨어 죽지 않았는지를 모른다.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아무리 지친 김일등병이라 하더라도 혼자 몸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럼 주대위의 어떻게 보면 내적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신의 생명을 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 밑에 그는 김일등병을 향해 포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있는 바위 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된다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명령조로 말했다. 근데 명령조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요. 지금 뭐 했냐면은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냈다 했어요. 결국 얘는 권총을 어떻게 사용한 거야? 자결하려고 사용한 게 아니라 빨리 명령대로 해 새끼야 이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결국 뭐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거의 다 죽어가에도 불구하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삶에 대한 의지가 높았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자 1번 볼게요. A와 B에 대한 설명. 자, 가장 적절한 건데요. 지금 A 같은 경우는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김일등병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김일등병에 대한 생각.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현중이가 아니라 주대위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가 제일 맞는지 볼게요. 1번 A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를 통해 인물 등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밝히고 있다. 내부의 서술자가 아니죠. 내부의 서술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자, 2번 A는 인물들의 지향하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인물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의 갈등이 생긴 게 아니라 김일등병의 혼자만의 갈등이죠. 어떻게 보면 A도 내적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죠? 자, 3번 B는 인물의 회상을 통해 상황이 전개돼가는 과정을 제시하여 사건의 전말을 그려내고 있다. 회상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죠? 그냥 자기 요 상황에서 생각을 한 거니까 아니고요. 4번 A와 B는 모두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를 통해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인물의 내면 의식을 묘사하고 있다. 자, 4번이 맞는 말이겠네요. 그 다음에 2번. 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주대인은 멀리서 들어오는 아군의 포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거 맞고 2번 김일등병은 현중이가 떠났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뭐 다시 돌아올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니고 3번 주대위와 김일등병은 현중이의 시체를 보고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아까 요거 있었죠? 아예 희망이 사라져버렸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 4번 주대인은 현중이가 아군에게 도움을 청해 자신을 구해주리라 기대했다. 기대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현중이가 아주 그냥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어떻게 나와있냐. 황순원의 소설은 불안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관찰하기보다 그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의 실존적 조건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불안과 비극을 야기하는 외부의 조건은 인간다움을 가로막는 상황이지만 삶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이때 인간다움이란 자신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연약한 주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살펴주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연약한 주변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주대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겠죠. 그죠? 자, 일단 봅시다. 자, 기억해 볼게요. 기억에서는 한계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연약한 주변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김일등병의 인간다움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뭐 어쨌든 등을 돌려댔다라는 얘기니까 어쨌든 다시 업고 갔다라는 얘기죠. 그쵸? 연결이 충분히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 자, 그동안 두 사람은 삼기구리 먹었다 부분. 비극적인 상황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관찰하기보다는 주대위와 김일등병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고 할 수 있다. 뭐 이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3번. 디귿에서는 인간다움을 가로막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을 보살피지 않고 떠난 현중이의 비참한 최후가 제시됐다. 그렇죠? 눈깔 파먹혔으니까 비참한 최후겠죠? 그 다음에 4번 리을에서는 불안과 비극을 야기하는 원인을 인간다운 삶과 연결지어 받아들이는 김일등병의 인식이 나타났다. 리을이 뭐였냐? 귀를 기울였다. 인간다운 삶과 연결 지은 게 아니라 희망을 찾아낸 거잖아. 그쵸? 희망을 찾아낸 걸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가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 A가 꿈의 장면이네요. 그죠? 꿈의 장면. 자, 약간 뭐였어요? 약간 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이제 나온 부분이죠. 자, 불모의 황야라는 공간적 배경을 통해 주대위와 현중의 갈등이 해소될 리가 없잖아. 해소가 안 됐으니까 도망간 거죠. 2번, 목이 잘리는 개미떼의 모습에서 자신도 죽으리라는 불안감을 느낀 현중이가 앞으로 취할 행동을 암시한다. 아까 뭐였어? 다른 구멍 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도망간 거잖아. 그죠?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92페이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이강백 작가의 알이라는 작품인데요. 자, 특히 이강백은
많이 들어는 봤을 거예요. 아마 1학년 때 내신으로 많이 봤을 확률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파수꾼 아시죠? 그 촌장이랑 파수꾼 다랑 막 갈등이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었어요. 결혼도 있었어요. 특히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당대 이제 사회를 비판한 극작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알이라는 작품은 특히 이번 연도 스특에 나왔고요. 아직까지 모의고사에 싫어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이제 사설 모의고사에 좀 많이 나왔던 작품들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런 부분 때문에 당대 사회에 대한 얘기랑, 그 다음에 어떤 부당한 혹은 부패한 이제 권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작품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제 내용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시민들은 공룡에 맞서 싸우기 위해 왕을 뽑기로 한다. 일단 뭐가 나왔어? 왕이 나왔어. 왕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권력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쵸? 자, 근데 시민 마가 임금으로 선출되자 시민 반은 박물관장직을 요청한다. 자, 누가 있었냐면은 또 다른 인물. 자, 시민 바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 뭐 한다고요? 박물관장 이거를 요청을 했대요. 자, 그래서 박물관장이 된 시민 반은 석회를 만들어진 알을 들고 나와. 자, 요거 보자. 석회로 만들어진 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자체가 지금 뭐야? 알로서의 기능을 하는 친구일까? 아니죠. 그죠? 알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아요.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냐? 들고 나와 알에서 임금이 태어날 것이라는 거짓말로 임금을 죽음으로 내몬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임금이 나올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가지고 얘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이제 왕이 되겠냐? 이 새끼가 박물관장이자 왕이 돼버립니다. 뭘 통해서? 이런 거짓된 어떤 정보를 통해. 그죠? 자,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 아래에서 위대한 임금이 아닌 공룡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그게 뭐야? 자, 임금을 지금 일단 다 죽였어. 그럼 이제 아래에서 임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걔 구라임 뭐가 나와? 공룡 나올 거야. 공룡 나오면 니네 다 좆되는 거 알지? 이러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요, 부당하게 쌓은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쵸? 그 권력자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면서 부당하고 부패한 권력자가 되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친구가 그런 친구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군중들이 위대한 임금님이냐 두려운 공룡이냐 시민 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시민 라도 좀 나름대로 중요한 인물들 중에 하나예요. 이 친구는요, 어떤 친구냐면요, 자신만의 신념이 강한 친구예요. 자신만의 신념이 아주 강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뭐야? 누구한테? 이런 부패한 권력에 이제 저항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무엇이냐고요? 우리의 지혜로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느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지 그것마저 의아로워집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불안은 공룡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권리가 쓸모없어졌다는 게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허수아비처럼 완전히 무력 상태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가 핵심이겠죠? 박물관장이 우리의 손과 발에 줄을 엮으면 우리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나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혀로서 말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우리들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 거기 밑에 의자 밑에 검붉은 반잔등을 가리키며 시민들이요, 여기 전 왕의 피가 아직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멋진 모자를 썼었고 우리는 그 모자의 아름다운 형태를 수호해 왔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의 죽음을 용인했던 것은 저 알 속에 위대한 임금님의 실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문제. 이제 와서 공룡이라고 믿는다면 전왕의 고귀한 희생은 무엇으로 보상되어져야 하며 우리 시민들의 도덕적 타락은 어디서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지금 나름대로 저항을 하자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가 뭐라니? 아유, 그렇군요. 사기꾼의 헛말에 현혹될 뻔했습니다. 나도 알 속에는 위대한 임금님이 계시다고 믿겠습니다. 이제 나 역시 알 속에 임금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삼스레 저 알 속에 임금님을 믿겠노라 말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내가 사람인 것처럼 자명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태양은 이 알과 우리 모두를 함께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무렵엔 위대하신 임금님이 부하다고 나오십니다. 시민들은 사기 도박꾼에 대항하여 이 알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를 맹세합니다 하면서 이제 위대한 임금님 만세하면서 이제 했는데 누가 나왔어? 박물관장이 이제 들어왔어요. 야, 여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뭐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이제 박물관장 와가지고 나다 이 씹새끼 하면서 온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박물관장이 뭐라니? 담내의 손을 흔들며 아유, 나를 보라. 너희를 무서운 공룡으로부터 구출하신 위대한 임금님이 나오셨다. 이제 뭐래? 군중들이 이미 시민 나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분노의 소리로 이제 우리들은 알은 택한다. 너는 물러가라. 아, 미친놈들이군. 사람 잡는 공룡을 왕으로 삼으라다니. 그래서 시민대표 나를 손가락을 쿡 찌르며 야, 그 어디 말 좀 해보라 마. 저 알 속에 든 건 그 공룡이 아니라 임금이라고 믿는 이유를 내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 누가 너무 사람이 아니래? 알 속에 임금님이 들어있다는 증거를 대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옆 사람이 그것을 믿기엔 나도 믿습니다. 그래? 아, 넌 왜 믿지? 증거가 뭐야? 아니, 이 옆 사람이 증거입니다. 나는 그를 따라 믿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그 시민이 지금 나왔던 나랑 이제 다가 나왔어요.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 것 같아요? 아까 얘만 해도 끄덕끄덕 하면서 입장을 바꾸고 또 얘가 또 이제 권력으로 찍어 누르니까 또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그죠? 입장이 자주 바뀌는, 입장이 이제 바뀌는 어떤 사람들? 소시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요, 배경 지식을 좀 활용해 보자면은 1970년대 따로 저항을 하지 않았던 우리의 대중들, 그걸 이제 비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야, 너 대답해봐. 그래서 나를 가리키고 이 사람이 믿으라고 했습니다. 박물관 앞으로 나섭니다. 나가 이제 인간의 도덕적 품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알 속엔 위대한 임금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뭐 뚱딴거지 같은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야, 그 알 속에는 그 공룡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 괴물이 부하에 되어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기나 해? 니들은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대문에 닫아 걸고 숨어 있어야 된다고. 햇빛을 받아 알이 뜨뜻하기 시작했구만. 아이고, 벌써 꿈틀거린다. 사실 뭐야? 이거 다 뭐였어? 이 알, 석회의 알이잖아. 그치? 그냥 애초에 다 구라핑을 찍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으악 하면서 살기 위해 나는 간다! 하면서 입장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땅에 엎드리며 신왕에게 기어 그의 발에 입맞추며 우리들이 왕이시여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그 알 속에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진실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은 각 기꺼이 전하를 섬기겠습니다. 임금의 자리란 그 왕관이나 칭호로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약점을 잡아 그들의 복종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요게 부분이 뭐겠어? 비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겠죠. 그쵸? 넌 알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느냐? 위대한 임금님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믿어라. 그러나 진실을 고백하자면은 혹시 공룡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품고 있습니다. 공룡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가? 네. 그럼 그것을 믿어라. 전하, 부디 그 둘 중에 하나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말 알고 싶은가? 그렇습니다. 이제 상자 속에서 칼을 꺼내 라이 앞에 던져주며 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노름을 하자. 그 칼은 내가 전왕을 겨누었던 칼이다. 이번에는 네가 나를 찔러봐.
나는 결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임금이다. 너희들에게 이를 데 없는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칼을 쥐고 나를 찌르라고. 자, 어서 찔러. 네가 나를 찌르지 못하면 내가 너를 찌르게 된다. 약간 가스라이팅 오지게 하시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칼을 쥐고 이제 박물관장에게 다가가는데 그의 가슴에 칼을 대었다가 힘없이 툭 떨어뜨린다. 당신을 죽이면 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영원히 모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의 고뇌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나는 당신을 죽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 네가 나 안 찌르면 뭐라고 했어? 내가 너 찌른다고 했지. 그죠? 이 얘기 나왔지. 어떻게 보면요, 이 시민 라 같은 경우는 그때 당대 1970년대 그때 때 이제 나름대로 저항하려던 지식인이야. 근데 결국 어떻게 돼? 결국 탄압이 되죠. 누구랑 상당히 비슷해요? 파수꾼에 나오는 파수꾼 다와 결말이 상당히 비슷해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둘 다 비슷한 부분이겠죠. 부당한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1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1번 시민 라는 박물관장을 통해 알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는 부분들은 맞겠고, 2번 시민 라는 알 속에 공룡이 있다는 시민 라의 말에 의심을 품었다. 뭐 딱히 의심을 품은 게 일단 뭐가 틀렸어? 라가 공룡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잖아. 위대한 임금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틀렸네요. 오히려 좀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2번 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시민들의 과거 기억을 환기시키는 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드러냈다. 요거는 아니고요. 2번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 우리 처음에 예전에 임금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임금을 죽여버렸지만 뭐로 바꿨어? 공룡으로 바꿔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잖아. 그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하면은 요거랑 연결이 되겠죠.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심리 변화를 유발한다. 어떻게 보면 라가 중간중간에 바뀌었죠. 그 심리 상태가요.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3번.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장막극인 알은 권력자, 군중, 개인의 인물 구도가 선명한 작품이다. 권력자인 박물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알 속에 임금님이 있다, 공룡이 있다를 반복하여 군중을 고통에 빠뜨린다. 개인인 시민 라는 자신이 속한 개체 세계의 질서가 어그러져 있음을 깨닫고 권력자에게 의심을 품으며 그가 은폐해놓은 세계의 음험함을 폭로하려 한다. 아까 은폐한다는 게 그거였죠. 아까 아래 공룡이 나온다는 거. 이 과정에서 정보의 독점을 통한 권력 형성과 그로 인한 등장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드러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억 볼게요. 자, 우리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 그죠? 기억은 자신이 속한 세계의 질서가 어그러져 있음을 깨달은 시민 라가 군중을 향해 권력의 형성에 따른 문제점을 폭로하고 있다. 이 부분은 맞는 말이겠네. 그 다음에 2번. 자, 니은이 뭐였냐? 위대한 임금님 만세였으니까 알 속의 임금님을 기대하며 권력자인 박물관장에 대항하여 싸울 것을 다짐하는 환호성. 이것도 맞겠죠? 아까 분노하고 막 의지를 다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디귿. 시민 라가 입장을 바꾼 부분이겠네요. 박물관장의 말에 현혹된 군중의 반응으로 권력자의 말에 의심을 품지 못하고 있다. 뭐죠? 계속 가스레이팅 했으니까 맞겠죠? 4번. 정부의 독점을 통해 권력을 형성한 시민 라보다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하여 스스로 은폐였던 세계에 대한 관한 정보를 폭로하고 있다. 리을이 뭐냐? 국민들의 약점을 잡아 그들의 복종을 유지하는 것이다. 은폐해놨던 정보를 폭로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얘가 통치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은폐를 얘기할 거면 알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 너 번호 누구 거 있어? 번호 누구 거 있어? 내 거 있어? 아니면 하현정 쌤 거 있어? 무슨 번호? 아니 카톡으로 알려준다며. 저 저장 안 돼 있는데. 저 번호 저장 안 돼. 그치? 아니 목요일에 올 수 있나 없나 이 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상관은 없긴 해.